네,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배 씨 이번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영장 청구할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길래 저번엔 기각되고 이번엔 구속된 겁니까? 지난번에는 그 배임 액수가 천억 원대였는데 네. 검찰이 이번에는 651억 원으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최소 651억이라니까 소위 말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 평당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예. 1,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300억의 뭐 피해를 입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예. 651억으로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추후에 더 커질 수 있다.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금액까지 좀 축소시키면서 지난번에 영장 칠 때보다 했다라는 거는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로 뭘 한 거냐 망신살이 이제 제대로 뻗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뭐 겁니다. 확실한 것만 넣었다 이렇게 확실한 것만 넣었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 증거인멸 우려는 그 남욱 변호사하고 이 김만배 씨하고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입을 뭐 이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 이런 거를 검찰이 이제 법원에 제시를 네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내비두면 바깥에서 서로 뭐 말을 맞춰가지고 뭐 범죄 혐의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이제 설득력이 있으면서 이번에 영장이 이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영장 심사 출석하면서 김만배 씨 입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로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00억인지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이렇게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네. 그분의 행정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녹취록에도 그분이라고 또 언급이 돼서 이 그분이 누구냐 그랬는데 어제도 그분이라 그래서 이게 말버릇인가 봐요. 되게 그분을 좋아하세요. 이분이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이제 전체적인 톤을 보면 앞으로 이 김만배 씨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재판이나 이런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성남시의 지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라는 것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배임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지침에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제 이재명 그분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래서 그분은 최선을 다했고 그 행정 지침에 우리가 따랐다라는 거고 700억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영장에 나와 있는 게 700억 뇌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일종의 좀 전략의 큰 줄기는 지금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뇌물하고 배임이에요. 크게 보면은. 근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데 어쨌든 다른 윗선까지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있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예. 700억은 사실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부인해서 어떤 뭐 이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들한테 그때 뭐 커피 사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뭔가 자신만만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렸던 그림하고 좀 다르게 돌아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만배 씨랑 이제 지금 말을 맞추는 정황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이제 영장을 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예전에 유동규 씨하고 그 정민용 변호사 팀장이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던 그 두 사람이
유원 홀딩스라는 그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이 화천대유 그러니까 으로부터 35억 원을 받아요. 예.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돈을 준 것을 뇌물 혐의까지 이제 남 변호사한테 이제 그 혐의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은 같이 이제 김만배 씨랑 같이 한 거고 여기에다가 뇌물 이런 것까지 이제 이 영장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욱 변호사는 좀 여유 있게 본인은 예. 이 김만배 씨한테 다 돌리고 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처음에 귀국을 했는데 네. 자기 그림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 영장은 또 기각됐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한 게 도주 우려가 없을 뿐이지 혐의가 소명이 안 된 건 아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원 홀딩스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35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게 이게 이제 사후수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후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민용 변호사는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욱이나 김만배 아니면 정영학이 이거를 설계를 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요거를 유동규의 말을 그려서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당시에 이거를 들고 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연결고리입니다. 이러면 이재명 시장 당시 성남시장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정민용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살짝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고심이 된 거 아니냐. 그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 정민용만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윗선 수사가 약간 질의멸렬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김만배 남욱 결국 구속이 됐고 법원에서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배임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윗선 수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나 유동규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본인을 변호하느냐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대충 그림이 나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만배 씨는 이거는 다 이재명 지사의 행정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전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은 김만배도 본인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이제 앞으로 펴겠죠. 예.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예 손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게 전체 어떤 수사가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유동규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사실 예. 유동규 씨가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약간 틀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검찰에 잡혀가기 직전에 정진상 전 정책실장 측근으로 불리죠. 이재명 실장이 통화를 한 것까지 이제 대충 알려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를 이재명한테 다 미룰 것인가? 예. 뭐 유동규 씨가 본인의 예. 잘못을 아니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안고 아직도 이제 갈 것인가가 그 전략을 보면은 대충 이제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 인물들이 또 잇따라 구속되면서 앞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된 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 고만고만하다. 네, 누구 얘기인가 봤더니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 한 말인가 봤더니 어제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회의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서른 의원이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세요. 발언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면전에서 시원시원하게 할 줄은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다 큰 차이가 없다. 고만고만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는 추진력, 세 번째는 지혜로운 국정 운영. 이 세 가지가 근데 다 갖춘 사람이 지금 후보 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사실 면전에서 일종의 디스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앙금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일종의 추진력. 두 번째 추진력은 사실은 뭐 자타공인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혜로운 국정 운영은 뭐 평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진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디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약간 평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를테면은 뭐 대장동 관련해서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좀 직격탄도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지만은 화학적 원팀은 좀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 얼마 전에 후보 확정되고 나서
서른 의원하고 이게 포옹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포옹까지 해놓고 이런 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원래 정치인들 예. 포옹 잘합니다. 필요하면 서로 포옹을 예. 하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정쩡해. 당시 그 영상을 혹시 나중에 보실 수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약간 엉덩이를 빼고 둘이 약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예. 상당히 어정쩡한 거였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이 발언을 한 다음에 바로 남미 출장을 2주 간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중남미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 이제 비행 시간까지 합치면 2주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러운 거 이제 싫고 당분간 떠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당과 정부 사이에 협력이 될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예. 예. 일단 거기에서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부겸 총리가 지금 정부는 재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쏘세요.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반대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야당에서도 이건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올해가 네. 2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예산이 거의 없죠. 올해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은 김부겸 총리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몫이에요. 예를 들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본 예산에 이거를 넣던지 네. 라는 건데 그러면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정부는 지금 자영업자들 손실보상금 주는데도 지금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면은 형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대립구도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무조건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본다라면은 예. 지금 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게 약간 긴장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차기 대선 후보로서 뭐 기싸움을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논의는 또 어떻게 진전되는지 저희가 좀 앞으로 추후 논의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태풍이냐 아니면 홍준표의 기적이냐 이제 하루 남았거든요. 주변에 물어봐도 진짜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추세선이란 게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의 추세선이 맹렬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진짜 홍이 우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뭐 계세요. 그런 정도로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지금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를 찍었습니다. 2007년에 70.2%를 찍은 그 다음으로 지금 60%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65% 안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면은 아마 이제 대충 이제 뭐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ARS도 마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변수는 세대별 투표율이,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추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30, 40에 많이 했을 것이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지만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기도 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됐을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까봐야 한다라는 거고 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전화 면접이냐 ARS냐가 상당히 후보 간 유불리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관되게 ARS 자동응답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잘 나옵니다. 근데 전화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와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이번에 조사는 전화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자동응답이 아니라 자동응답으로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 나는 꼭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걸 비율을 뭐 전화 면접이냐 AS를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배제됐어요. 그렇다 보면 그거는 홍준표한테 조금 더 웃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모른다. 그렇군요. 이제 내일 되면 후보가 확정되고 여야 간의 후보 대결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60%대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58.2%가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여론조사 기관 말고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50%를 상회합니다. 예. 근데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2달 전 조사가 정권 교체론이 47.3에서 58.2%로 거의 10%포인트 이상 뛰었다라는 거는 지금 대장동 뭐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파가 상당히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적신호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대선 전략까지 사실은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권 후보는 미래 비전도 보여주지만은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좀 단순하게 가도 대선 전략이 먹힌다라고 본다면은 여권에서는 이거를 정권 재창출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뭐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도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지금 필요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를 더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그 사흘 전에 이제 출범식했을 때 그때 이재명 정부라는 단어가 7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난달 26일에 만났을 때 받았던 문재인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문재인 넥타이 메고 와서 이재명 정부를 외치는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복잡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완전히 비토를 하거나 예. 나는 완전히 여기하고 단절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의 지지율은 또 유지되고 있죠. 네. 국정 운영 지지도. 네. 근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정권 교체의 비율은 또 여론은 너무 높고. 예.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속내가 지금 다 반영돼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를 했는데요. 결과 좀 보여주시죠.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높긴 높습니다. 39.6, 윤석열 후보가 36점인데 또 그 차이가 또 대단히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화 면접이냐 ARS냐 이게 좀 영향을 받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이 16.9%, 무선 ARS 자동응답이 83.1%거든요. 윤석열 후보께 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원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ARS는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그 격차가 어떤 예. 데에서는 막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조사한 거는 전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더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큰 차이로 벌려야 승산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흥미로운 게 사자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요. 여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6.3%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1.2%를 나타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결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안 나왔는데 네. 요 프로그램 요 표에서 기타가 16.1%예요.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가상 대결에서도 기타가 다음 내용도 좀 보여주시죠. 예. 홍준표 후보가 섞인 사자 가상 대결 보여주시죠. 홍준표 후보가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9.4%가 기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기타에는 나는 윤석열 지지하는데 홍준표를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윤석열 찍을래라고 가 있는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중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도이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전체 구성을 보면은 왜냐면 여당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저기에는 야당 표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은 봐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완전히 결정되고 지금은 사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거일지라도 많이 앞서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후보가 결정돼서 지금 조사를 해봐야지 이게 예. 명확하게 여론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제 대선 구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될 텐데 국민의힘 윤이냐 홍이냐 내일 또 김대근 앵커가 현장에서도 결과를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